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잇몸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잇몸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잇몸이야말로 우리 치아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랍니다.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50대 중반만 넘어가도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처음엔 그냥 칫솔질을 3개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점점 잇몸이 내려가고 이가 시린 게 느껴지더라고. 그제야 치과에 갔는데 이미 잇몸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잇몸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심각해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잇몸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듣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잇몸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잇몸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잇몸은 의학 용어로 치은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아를 감싸고 있는 분홍빛 연조직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부드러운 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아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한답니다.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치아를 꽉 감싸고 있어서 음식물이 끼지 않죠.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해요. 제가 치과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건강한 잇몸은 마치 딸기 표면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육안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요. 그런데 잇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색이 변해요. 건강한 분홍색이 아니라 빨갛게 변하거나 때로는 검붉은색, 보라색을 띠기도 해요. 그리고 부어오르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할 때 피가 나면 칫솔모가 너무 딱딱한가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잇몸은 제대로 된 칫솔질에도 피가 나지 않아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염증이 시작됐다는 신호랍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과 가보시라고 했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뭐 하러 가냐고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서야 치과에 가셨는데 이미 잇몸뼈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치료도 훨씬 간단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잇몸 질환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치은염이고 두 번째가 치주염이에요. 치은염은 말 그대로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이 단계에서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지만 아직 잇몸뼈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죠. 좋은 소식은 2단계에서는 치료하면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은염을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해요.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뼈까지 퍼진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고 치아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빠질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잇몸뼈는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치은염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최선이죠. 그럼 왜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플라크예요. 플라크는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세균 덩어리인데요. 이게 쌓이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잖아요. 이 찌꺼기를 먹이로 삼아 세균이 번식하면서 플라크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되죠. 치석은 일반 칫솔질로는 제거가 안 돼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해요. 제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면요. 치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스케일링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에요. 치석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플라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습관도 잇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흡연이 대표적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잇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30년 넘게 담배를 피운 친구가 있어요. 최근에 만났는데 이가 많이 빠져서 틀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50대 중반인데 말이에요.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진작 끊을 걸 그랬어라고 후회하더라고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해요. 잇몸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도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균과 싸우는 힘도 약해지면서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이를 악물거나 갈게 되는데 이것도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영양 상태도 중요해요.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져요. 옛날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고생했던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요즘은 괴혈병까지 걸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잇몸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은 잇몸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면 당뇨병 조절도 어려워져요.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도 잇몸에 영향을 줘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게 잇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잇몸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죠. 이제 잇몸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잇몸 출혈이에요. 양치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 피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가끔 나다가 점점 자주 나게 돼요. 이걸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예요. 두 번째는 잇몸이 붓는 거예요. 정상적인 잇몸은 치아에 딱 붙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 오르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을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음식물과 세균이 쌓이면서 문제가 더 심해지죠. 입 냄새도 중요한 신호예요. 물론 입 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잇몸 질환이 있을 때 나는 냄새는 좀 특별해요. 다른 냄새와 달리 지속적이고 양치를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제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계속 입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구강청결제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치과 가보라고 권유했더니 알고 보니 치주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대요. 잇몸이 내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에요.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거나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 보이면 잇몸이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아가 시리고 예민해져요.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기도 해요. 잇몸뼈가 많이 손상되면 치아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거든요. 혀나 손가락으로 치아를 눌러봤을 때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해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잇몸을 눌렀을 때 노란색이나 흰색의 농이 나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올바른 칫솔질이에요.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는 분은 의외로 적어요. 칫솔질의 핵심은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잘 닦는 거예요. 여기가 플라크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자기 전 칫솔질이 정말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깨끗하게 닦고 주무셔야 해요.
칫솔질 시간도 중요해요. 적어도 2분 이상은 해야 해요. 대부분 1분도 안 돼서 끝내시는데 그럼 제대로 닦이지 않아요. 치아를 4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을 30초씩 닦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요즘은 전동 칫솔에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셔야 해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세정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칫솔을 바꾸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칫솔만으로는 부족해요. 치실 사용이 정말 중요해요.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칫솔이 닿지 않거든요. 여기에 끼는 음식물과 플라크는 치실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치실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치실은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양치질하기 전에 먼저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아를 감싸듯이 시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치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크기가 여러 가지니까 본인한테 맞는 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글도 도움이 돼요.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다만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가글은 칫솔질과 치실을 다 하고 난 후에 마무리로 하시면 돼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을 마시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침 분비를 촉진해요. 침은 자연적인 세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음식도 신경 써야 해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오징어포나 육포 같은 걸 드실 때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오징어포를 즐겨 드시는데 한 번은 그걸 드시다가 잇몸이 찢어져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도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잇몸이 민감한 상태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세균이 설탕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캐러멜이나 젤리 같은 끈적한 음식은 치아에 오래 붙어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만약 단 음식을 드셨다면 가능한 빨리 입을 헹구거나 양치를 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잇몸 건강에 좋아요. 사과나 당근 같은 아삭한 과일과 채소를 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이 깨끗해지고 침 분비도 촉진돼요. 저는 간식으로 당근이나 샐러리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이제는 그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즐겨 먹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챙겨 드세요.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해요. 잇몸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유나 치즈, 멸치, 연어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니까 날씨 좋은 날 산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도 잇몸 건강에 좋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입안도 개운해지고 좋더라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치과 전문가의 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약해진다거나 틈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치석이 쌓여 있다가 제거되면서 원래의 치아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치석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틈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만약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입 냄새가 심하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신호예요.
치과 치료가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통증을 최소화하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치료받는 게 훨씬 나아요. 잇몸 건강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잇몸 질환이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잇몸에 있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어요.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염증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병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호흡기 질환과도 연관이 있어요. 입안에 세균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잇몸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해요. 임신 중에 잇몸 질환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잇몸은 우리 치아를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조직이에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고 단단하며 출혈이 없어야 해요.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치은염으로 시작되는데 2단계에서는 완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잇몸뼈까지 손상되면서 치아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입 냄새가 심하거나 잇몸이 내려가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잇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좋아요. 일상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올바른 칫솔질을 하루 2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꼭 하세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잡고 치아와 잇몸 경계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적어도 2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닦으셔야 해요. 치실 사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치아 사이는 칫솔이 닿지 않으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매일 한 번씩은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을 거예요. 음식도 신경 쓰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C가 많은 음식,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탕이 많은 음식이나 너무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세요. 정기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큰 치료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담배는 정말 잇몸 건강의 적이에요. 흡연자라면 금연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도 약해지거든요.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만약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잇몸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잇몸 상태도 함께 체크하세요. 잇몸 건강과 전신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잇몸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고통을 예방해 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치실 사용하는 게 정말 귀찮았어요. 양치만 하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치실까지 쓰나 싶었죠. 그런데 한번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치실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억지로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이제는 치실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치아 사이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70대인데도 치아가 정말 건강하세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번 양치질하고
치실도 빼먹지 않고 1년에 2번씩은 치과 검진 받았어. 귀찮아도 그냥 습관처럼 했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저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잇몸과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할 때 자신감을 주고, 웃을 때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칫솔을 45도로 잡고 치아와 잇몸 경계를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그리고 치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만약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 치과 예약을 잡으세요.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가야지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잇몸 건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치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치아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소중한 치아와 잇몸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함께 건강을 챙기면 더 좋잖아요? 서로 양치질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주고 치과 검진 가자고 권유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잇몸 건강을 위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미래의 건강을 만들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잇몸 건강,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잇몸,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양치질 꼭 꼼꼼하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